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은 가족의 입에서 나오는 차가운 한마디일 것입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곁에서 늙어가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한 듯 했습니다. 30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오직 두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낸 뒤 남은 건 어린 두 아이와 텅 빈 통장이 전부였지만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라는 다짐으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식당, 공장, 청소 일을 전전하며 번 돈으로 학비를 내고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을 겨를도 없이 일했지만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보여줄 때면 그 모든 고생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반장에 뽑혀 엄마 또 반장 됐어 라고 말할 때 가슴은 벅찬 자랑으로 차올랐습니다. 작은아들이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흙투성이가 된 채 뛰어와 엄마 나 골 넣었어 라며 웃을 때 그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확신하며 더욱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결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돌봐달라며 엄마, 우리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죠?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젖병을 물리며 허리와 손목이 무너져 내렸지만 아기의 웃음을 보며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아들이 무심하게 던진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동안 모아둔 돈 있어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생활비로 겨우 버티며 남은 돈조차 없다는 말을 하자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그 이후로 연락은 점점 줄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던 전화는 사라졌고 명절에도 집안일에 몰두한 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듣게 된 아들들의 대화는 더 잔혹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지. 솔직히 계속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작은아들이 이어서 엄마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분명 모아둔 게 있을 텐데 라고 말했을 때 손이 멈추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떨어졌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내가 아끼고 참고 버티며 오직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결국 이 말을 듣기 위한 것이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텅 빈 통장과 주름진 손만이 남아있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처럼 살다가는 내 남은 인생마저 사라지겠구나.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결심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처음 내린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우리에게 잔인한 진실을 던집니다. 기대했던 가족이 등을 돌릴 때,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짐으로 취급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인생에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선택이 남은 인생의 무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의 이름으로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 건강을 지키고 진짜로 행복을 찾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나는 두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어린 두 아들과 병원비로 텅 비어버린 통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남들보다 먼저 출근해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땀을 흘리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이어갔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아이들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점심값을 아끼며 모은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내 몸이 쓰러질 것 같아도 새벽마다 다시 일어나 일을 나갔습니다. 남들처럼 기댈 친정도 도와줄 친척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내 몸이 고단해도 내 하루가 무너져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버티면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겠지. 그 생각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큰아들은 늘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장에 뽑혔다고 자랑하며 웃을 때 내 가슴은 자랑으로 벅찼습니다. 작은 아들은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땀에 젖어 뛰어들어와 엄마, 나 골 넣었어 라고 말하던 순간 그 웃음이 내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나는 다시 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할수록 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큰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 작은 봉투를 내밀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내가 번 돈이에요. 엄마 맛있는 거 드세요. 그 작은 봉투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엄마 혼자 외롭게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드디어 모든 걸 다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내 노력이 보답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 기대와 달랐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엄마, 아기 좀 봐주세요 라는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또다시 새벽부터 밤까지 손주를 돌봤습니다. 허리가 휘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손주의 웃음을 보며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내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곧 무너졌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손주를 키우며 내 모든 시간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닌 당연시였습니다. 가끔씩 엄마, 요즘 힘드시죠? 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 속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또 다른 부탁으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삶이 이미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평생을 희생으로 채웠지만 남은 건 고단한 몸과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내 청춘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날 밤 손주를 재우고 돌아와 지갑을 열었을 때 남은 돈은 몇 장의 1,000원짜리 뿐이었습니다. 손에 쥔 지갑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온 게 과연 옳았을까?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내 희생의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오지 못한 채 또 한 번의 배신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배신은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결정적인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명절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이들 웃음소리를 멀리서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귀에 들어온 대화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지. 솔직히 계속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이어 작은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분명 모아둔 게 있을 텐데. 아빠 보험금도 있었을 거고, 예전에 엄마 가게 하면서 모은 돈도 있었을 거고. 근데 왜 없다는 거야? 손에서 설거지하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하나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엄마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도 현실을 좀 아셔야죠. 그저 흘려들었던 말들이 이제는 선명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아들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내 귀를 찔렀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그 말은 내 가슴 속에 숨겨진 모든 상처를 찢어 놓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노력이, 희생이, 사랑이 이 한마디로 짐짝처럼 버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참고 아끼고 버텨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텅 빈 통장, 주름진 손, 지친 몸.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무언가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결심은 내 삶에서 가장 무겁고도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결심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서서히 사라지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중 37%가 노후에 자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50대 이후 부모-자식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무려 62%에 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나이가 들면 가족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사회에 민낯입니다. 이런 통계가 보여주듯 나의 상황은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다시 살겠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나를 세우겠다고. 그 결심의 첫날, 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손은 바싹 마른 듯 주름져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내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나는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남편이 남긴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가 큰 돈이 될 거야. 그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잊고 있던 땅. 시골 변두리에 남겨둔 작은 땅 하나. 그 땅이 지금도 있을까? 혹시 내 마음속에서 이상한 예감이 일렁겼습니다. 나는 서둘러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20년 전에 남편이 사둔 땅이 있는데요. 이 작은 행동이 내 인생의 판도를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내 남은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땅 지금 내놓으실 생각 있으세요? 부동산 직원의 목소리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그 땅이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러자 직원은 차분히 말했지만 그의 어제는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땅이 지금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됐습니다. 토지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세라면 아마 상상 이상이실 겁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잊고 있던 남편의 말이 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가 큰 돈이 될 거야. 그 말이 20년 만에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직접 땅을 보러 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잡초만 무성하던 허허벌판이었는데 이제는 새로 뚫린 도로와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변해버린 풍경은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땅,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열쇠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땅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내 통장으로 찍힌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액수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이야? 이게 진짜 가능해? 절망 끝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엄마,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라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심지어 한동안 연락조차 없던 작은 아들까지 엄마, 이제 저희랑 가까이 사시면 좋을 텐데요 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이제 아주 잘 살고 있어. 그 말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억눌린 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이 돈을 지키고 불려야 한다. 다시는 돈이 없어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차리던 밥상에서 시작된 반찬이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우리 엄마도 이런 맛은 못 내세요. 손님들의 칭찬이 퍼져나가며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반찬 사진이 SNS에 올라가더니 유명 유튜버가 찾아와 리뷰를 하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평생 하던 대로 반찬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내 음식을 사갔습니다. 돈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무방비하게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돈을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지키고 불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배당주, 임대 수익,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그 조언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곧바로 우량 배당주와 고배당 ETF에 분산 투자했고 작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매입해 월세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과 임대료는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었습니다. 한때는 자식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던 내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순간에도 내 마음 한편은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왜 나는 돈이 있어야만 당당할 수 있는 걸까? 왜 자식들은 돈이 생기자마자 태도를 바꾸는 걸까? 이 질문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답도 분명했습니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노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라는 사실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남편이 남긴 작은 땅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결심이야말로 내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다음 선택으로 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삶이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곧 나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 매일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느라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고혈압 수치가 너무 높고 피로 누적으로 몸이 한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돈이 생기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작은 루틴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산책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려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10분이 20분으로 다시 1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걷는 동안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오히려 기운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헬스장에도 등록했습니다. 트레이너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머니, 근력 운동 꼭 하셔야 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아령을 들었습니다. 2kg짜리 작은 무게였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루 20분씩 꾸준히 하자 점점 근육이 붙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남편 입맛에 맞추느라 기름지고 짠 음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나트륨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음식이 담백하고 맛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 결국 가장 맛있는 법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검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는 게 겁이 나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진짜 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혈압, 혈당, 골밀도 검사를 빠짐없이 받으며 내 몸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나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이런 것들이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들은 대부분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그것을 몸소 체험하며 알게 된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자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른 중요한 부분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돈과 건강을 잡았지만 여전히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날 찾지 않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먼저 내 곁에 있던 좋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던 몇몇 사람들.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 때문에 그동안 나는 이런 관계를 외면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오랜만이네. 우리 차 한잔 할까?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작은 용기가 내 삶을 다시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몸을 지켜주고 좋은 인간관계는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둘 다 있어야 비로소 삶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돈은 나를 당당하게 만들었지만 건강과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자유, 건강의 회복,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까지 되찾았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울 속의 주름진 얼굴은 여전히 나이를 말해주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눈빛은 다시 청춘을 되찾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나로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화실에 등록해 수채화를 배우고 요가 학원에서 몸을 풀고
동네 합창단에 가입해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내 삶을 다시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리도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필요할 때만 연락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대신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야만 가벼워지고 비워야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3가지는 단순합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 둘째, 건강한 몸. 셋째, 마음을 채워주는 좋은 사람들. 이 3가지가 모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하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공허함을 느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더 이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세요. 건강을 관리하세요. 좋은 관계를 새롭게 맺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사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아빠, 아내, 남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로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 돈을 나를 위해 쓰고,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내 힘을 나를 위해 써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이나 후회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오롯이 나답게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질문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왜 아내는 이제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을까? 왜 손을 잡아도 미소 대신 어색한 침묵만 흐를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 잘못일까요?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 앞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저 속으로만 삼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민입니다. 건강검진은 챙기면서도 부부관계의 변화는 외면한 채 흘려보낸 세월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도 그들의 고민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을 여자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대화는 줄어들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단순한 잠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 무너지면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때로는 이혼이나 외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주 작은 신호에서 비롯됩니다.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대화가 끊기면서부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나누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또 혈압 수치와 면역력이 안정적이며 심장병 발병률도 크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천을 나누고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몸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도 부부관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남편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그런 걸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아내는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야 라는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향한 눈빛은 차가워지고 손을 내밀어도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거창한 이벤트도 거대한 선물도 아닙니다. 단순한 한마디, 요즘은 어떤 게 힘들어? 라는 따뜻한 질문이 바로 시작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68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내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걱정 있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10분이라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대화가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시간이 늘었고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산책을 하며 웃는 날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 여전히 누군가의 딸이고 여전히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의 눈빛 속에서, 손길 속에서 당신은 아직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면 사랑은 확인해야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만 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밥상 앞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아내의 표정, 혹은 대답 없는 인사 뒤에 남겨진 쓸쓸한 뒷모습.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아내가 나에게 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 아직도 당신 옆에 있고 싶어.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읽지 못한 채 지나쳐버린 건 아닐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외면하기보다 지금 당장 오늘 밤 식탁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그 질문이 바로 다시 시작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보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여는 대화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단순히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히면서 몸도 함께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손길을 피하는 이유,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 잠자리가 멀어지는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한국노인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 중 정기적인 스킨십을 유지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삶의 만족도가 35% 높았습니다. 또 건강검진 지표에서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활동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와 함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남편의 손길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다시 여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남편의 무심함이나 무관심은 아내의 마음을 더욱 다치게 합니다. 이때 아내의 몸은 차갑게 굳어지고 결국 부부관계는 의무나 습관으로만 남게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한 72세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늘 집안일과 손주 돌봄에 지쳐 있었고 남편은 TV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는 질문을 건넨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자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함께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신일체, 액신셔니티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은 저절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체력이 좋아도 아내는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질까보다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를 늘려야 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 혹은 저녁 식사 후에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작은 스킨십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꼭 잠자리로 이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가볍게 등을 토닥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아내의 반응을 존중하세요. 아내가 불편하다면 강요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곧 친밀함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남편의 체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만으로도 노년기의 성기능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걷는 운동을 한 노년 남성의 60%가 성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되살아나고 그 자신감이 아내와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몸과 마음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도 반응하고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 방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작은 미소, 짧은 대화, 따뜻한 손길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아내는 직접적으로 "나는 외롭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수는 줄어들고 웃음은 사라지고 함께 있어도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은 이를 단순히 "아내가 피곤해서 그러겠지" 라며 넘깁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와 정서적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성들은 문제를 체력 저하나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내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까 해서 말도 줄이고 행동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가만히 있음이 문제입니다. 아내는 말보다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식탁에서 내뱉는 짧은 한숨, TV를 보며 멍하니 있는 눈빛, 혹은 무심한 대답 속에 담긴 서운함. 이런 것들을 놓치면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체력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남편 본인은 "나는 괜찮아, 나이 들었는데 당연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달라집니다. 함께 걷기에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 하는 남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더는 가까워지기 힘들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체력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관계 전체의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65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더 늙는 것 같아.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늘 집에서 소파에만 앉아 있었고 건강 관리도 하지 않았으며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아내에게 하루 한 가지씩은 오늘 고마워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2달 뒤 아내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돌아오고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건 큰 게 아닙니다. 비싼 선물이나 거창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여전히 여자로서 소중하다는 인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이 이를 모르고 무심함으로 일관합니다. 무관심은 사랑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독입니다. 작은 무심함이 쌓여 결국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화의 방식입니다. 남편들은 종종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놓치는 신호는 사실 아주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없기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난 한 달 동안 아내가 보낸 작은 신호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무심히 지나친 한숨이 있었나요? 외면한 눈빛이 있었나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내의 마음속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늦기 전에 그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손을 잡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몸은 상관없어. 하지만 실제로 부부 관계에서 몸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자신감이 줄고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신체적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때 부부가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거리가 벌어집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 연구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부부의 65%가 성생활 문제로 갈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문제 해결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단순한 욕구 충족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지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내 손을 잡는 것도 어색해요. 하지만 사실은 손을 잡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스킨십은 사랑을 다시 불러내는 열쇠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손을 잡거나 포옹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뢰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단순한 스킨십이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체력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라며 체력 관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벼운 운동만 꾸준히 해도 부부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노년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40%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을 회복한 결과입니다. 한 70대 남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부부 사이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줄고 같은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의 권유로
꾸준히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 결국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붙자 자세도 달라지고 표정에도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같이 나가볼까?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여성에게도 신체적 변화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여성은 종종 자신을 더 이상 여자로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거울 속의 주름, 예전 같지 않은 몸매, 건조해진 피부는 자존감을 흔듭니다. 이때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여자답게 만들어줍니다. 여전히 당신은 내게 가장 아름다워. 이 짧은 말이 여성의 마음에 불을 켜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변화한 몸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과는 다릅니다.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깊게 이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의 변화를 이해하고 아내가 남편의 노력을 알아줄 때 비로소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찾으세요.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시간, 저녁에 따뜻한 차를 나누며 대화하는 순간, 그리고 작은 스킨십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사랑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돌보는 일과 동시에 마음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몸만 잘 관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몸이 준비되어 있어도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작은 손길 하나에도 웃음이 피어나고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서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늘 강조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귀로 열리고 남자의 마음은 눈으로 열린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성은 말과 태도에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남성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차가운 말, 무심한 태도는 곧바로 상처로 남습니다. 60대 이후 여성분들의 공통된 고민 중 하나는 남편이 이제는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들 대부분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을 잊었을 뿐이죠.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해보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버틸 수 있었어 라고 말했나요? 이런 말은 단돈 한 푼 안 들고도 관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노력에 대해 감사 표현을 주고받는 경우 관계 만족도가 40% 이상 높아지고 갈등이 생겨도 훨씬 빨리 회복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청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단순히 공감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곧바로 병원 가봐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원한 건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내가 안마해줄게 라는 따뜻한 반응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실제로 한 부부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지만 거의 대화를 하지 않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불평했고 남편은 나는 돈 벌어다 주는데 뭘 더 바라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상담을 받고 돌아가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나도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단 한마디였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시작했고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는 바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무거운 문제들로 가득해집니다. 건강, 자녀, 돈, 노후 걱정.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작은 농담, 가벼운 웃음은 부부 관계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서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사소한 말도 유쾌하게 풀어보세요. 아내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웃으면서 괜찮아, 당신답네 라고 말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자극은 단순히 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배려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거나 갑자기 작은 꽃다발을 건네거나 TV를 함께 보며 손을 잡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포인트입니다. 남성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큰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이 진짜 사랑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작은 것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따뜻한 말, 경청, 웃음, 배려. 이 네 가지가 합쳐졌을 때 아내는 다시 여자로 느끼게 되고 남편 역시 다시 남자로 설 수 있습니다. 몸을 만지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을 만지는 기술입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참 단순한 진리로 귀결됩니다. 나이 들어도 부부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하고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체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혹은 이제는 의미 없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의 행복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상담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부부의 친밀함은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삶 전체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제 다 늦었다, 뭘.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부부 중 정기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6년 이상 길고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 이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삶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또 성관계 중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70대 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스킨십을 나누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이제 체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과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 비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몸을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30분의 가벼운 산책, 그리고 꾸준한 근력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호르몬 분비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마음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내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짧은 질문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작은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눈을 바라보며 웃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이 쌓여 부부의 관계를 다시 젊게 만듭니다. 저는 실제로 75세의 한 할아버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아내와 손도 잡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10분만이라도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내가 저한테 자꾸 웃어요. 오랜만에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단순히 손을 잡는 행동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은 젊을 때나 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서로를 만지고 느끼고 바라보는 시간은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건강이 노후의 두 기둥이라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그 위를 지탱하는 지붕입니다. 지붕이 무너지면 기둥이 아무리 튼튼해도 집은 불안정해지듯 친밀감이 사라지면 삶의 만족도 역시 크게 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기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의 친밀함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둘째, 건강관리와 대화, 작은 스킨십이 그 열쇠다. 셋째, 사랑은 체력보다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활기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집에 돌아가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마워 라는 말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두 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노년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분명히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먹는데 정작 효과는 없고 오히려 속만 더 불편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마그네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도 단지 먹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부터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들어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밤마다 몇 번씩 깨는 분들, 다리에 쥐가 나서 남편이나 아내까지 깨어나게 만드는 분들, 아침에 눈 뜨면 피곤이 가시지 않는 분들. 사실 이런 증상 뒤에는 마그네슘 부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마그네슘을 먹고 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70대 여성분의 경우 매일 공복에 마그네슘을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저녁을 일찍 마친 뒤 밤 10시에 빈속으로 한꺼번에 삼키셨죠. 하지만 결과는 속쓰림, 설사, 그리고 여전한 불면이었습니다. 그분은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왜 더 힘들어지나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를 말이죠. 왜 공복 복용이 문제일까요? 나이가 들면 위벽은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두꺼운 담요처럼 보호해주던 위가 이제는 얇은 종이처럼 약해집니다. 그 위에 마그네슘이라는 무기질이 직접 닿으면 자극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쓰린 것은 당연한 결과죠.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는 몸이 영양소 흡수 모드가 아니라 보호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고가의 보충제를 삼켜도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화장실로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돈을 버리는 셈이지요. 또 하나 흔한 실수는 한 번에 많이 먹기입니다. 마그네슘은 은행 계좌처럼 한 번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200ml 이상은 흡수되지 않고 남은 양은 그대로 배출됩니다. 예를 들어 물을 한꺼번에 1리터 들이키면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량을 두세 번에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연구와 실제 사례가 말해주는 황금 타이밍은 바로 식후 30분입니다. 이때는 위가 소화를 시작하면서 영양소를 받아들일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이 천연 캡슐 역할을 하여 위를 보호하고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30분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으로 꼽힙니다. 우리 몸이 밤사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동안 마그네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제형의 선택입니다.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화 마그네슘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낮고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은 위 자극이 적고 흡수율이 높아 시니어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실제로 글리신 성분 자체가 뇌와 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숙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변화를 체험하셨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다리 쥐로 밤마다 깼는데 복용 시간을 바꾸고 나서 2주 만에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 기상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떠도 온몸이 무겁고 피곤했지만 이제는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거창한 약물이나 고가의 치료 덕분이 아니라 단지 시간을 바꾼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개인차가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많은 시니어들에게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수 5가지와 그 해결책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만 꾸준히 먹으면 언젠가는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작 복용법과 타이밍을 무시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난 직후 위산과 소화 효소가 적절하게 분비됩니다. 이때는 마그네슘이 다른 영양분과 함께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는 몸이 방어 모드로 전환되며 들어오는 성분을 막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공복에 먹은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벽을 직접 자극해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쟁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아연, 철분과 같은 다른 무기질과 같은 통로를 통해 흡수됩니다. 마치 좁은 문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는 것과 같죠. 특히 칼슘과 함께 복용하면 두 성분이 서로 경쟁해 둘 다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칼슘은 아침, 마그네슘은 저녁처럼 시간을 나눠 복용하는 게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카페인 음료 역시 마그네슘의 적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만약 아침에 커피와 함께 마그네슘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연령과 위산 분비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감소합니다. 위산은 영양소가 체내로 잘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분비가 줄어들면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런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율이 좋은 제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리시네이트, 말레이트 형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생체 리듬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주기 리듬, 즉 생체 시계에 따라 호르몬과 대사작용이 달라집니다. 밤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며 회복과 휴식 모드에 들어가는데 이때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후 30분은 숙면을 돕는 황금 시간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침에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됩니다. 결국 언제 먹느냐가 곧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연구팀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같은 용량의 마그네슘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공복에, 다른 그룹은 식후에 먹도록 한 결과 식후 복용 그룹에서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평균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면 증상이 개선된 비율도 식후 그룹에서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항생제, 골다공증 약 등과 마그네슘은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약효도 떨어지고 마그네슘도 헛되이 버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70대 남성분은 마그네슘을 1년 넘게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다리에 쥐가 자주 날까 하셨습니다. 살펴보니 아침 혈압약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셨던 겁니다. 시간을 바꿔 드시라고 조언했더니 불과 3주 만에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히 같이 먹으면 편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작은 습관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고 심장, 신경, 근육, 혈당 조절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타이밍과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마그네슘을 챙겨 먹는데 왜 효과가 없지? 하고 의아해 하십니다. 사실 문제는 얼마나 꾸준히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실수가 그 핵심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공복에 먹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텅 빈 위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위벽을 직접 자극해 속쓰림과 구토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점막이 얇아진 시니어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복에 먹은 마그네슘은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공복 복용 그룹보다 식후 30분 복용 그룹에서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공복 복용은 돈도 건강도 동시에 잃는 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몰아서 먹는 것입니다. 오늘 깜빡했으니 저녁에 몰아서 먹어야지 라는 습관, 절대 금물입니다. 마그네슘은 한 번에 200ml 이상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루 406을 먹는다고 해도 한꺼번에 삼켜버리면 절반 이상이 그냥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사, 복통 같은 부작용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번에 물 한 통을 들이켰을 때 몸은 필요 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출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먹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제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고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설사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약으로 쓰이기도 하지요. 젊은 층도 버거운데 시니어분들께는 탈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같은 형태는 흡수율이 높고 위장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글리신은 숙면을 돕고 말사는 근육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칼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 두 성분은 같은 흡수 통로를 사용합니다. 좁은 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 하면 결국 부딪히고 밀려나듯이
흡수율이 서로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했을 때 각각의 흡수율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칼슘은 아침, 마그네슘은 저녁처럼 시간을 구분해 섭취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커피, 녹차, 홍차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소변으로 배출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커피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만약 아침마다 커피를 즐기신다면 마그네슘 복용은 최소 2시간 전후로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실수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반복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여성 환자분은 불면증 때문에 수년간 고생하셨는데 알고 보니 매일 밤 10시 공복에 산화 마그네슘 400mg을 한꺼번에 커피와 함께 드셨던 겁니다. 속쓰림은 심해지고 효과는 전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복용 방법을 바꾸고 제형을 바꿔 드신 지 한 달 만에 숙면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은 단순히 보충제가 아닙니다. 근육, 신경, 심장, 혈당, 뼈 건강까지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지금부터 일본 장수촌 어르신들이 지켜온 황금 타이밍과 실천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일본 장수촌에서 90세를 넘어도 정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을 언제 먹느냐였습니다. 그 비밀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첫 번째 황금 타이밍은 저녁 식사 후 30분입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6시 30분이 바로 최고의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때가 위와 장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며 영양소 흡수 준비가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위산과 함께 적절히 분해되고 위벽은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음식물이 천연 보호막처럼 작용해 위를 자극하지 않고 흡수율은 공복 대비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실제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은 같은 양의 마그네슘을 공복과 식후에 나누어 먹였을 때 식후 복용군에서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평균 2.7배 높게 유지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황금 타이밍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아침에 적정량을 나누어 먹으면 하루 종일 마그네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 안정에 동시에 관여하기 때문에 아침 복용은 하루의 활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일본 나가노현의 장수 마을에서는 아침 식사 후에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 결과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보행 속도가 일반 노년층보다 20% 이상 빨랐습니다. 세 번째 황금 타이밍은 운동 30분 전입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를 하시기 전 마그네슘을 소량 복용하면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다리 쥐가 줄어들고 운동 후 피로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실제 일본 교토대학의 실험에서는 걷기 운동 30분 전에 50mg의 마그네슘을 복용한 그룹이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피로도가 35%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7시 30분에 하신다면 그 후 8시쯤 마그네슘 100mg을 드십니다. 오후 3시쯤 가벼운 산책을 나가기 전에는 50mg를 추가로 복용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식사 후 6시 30분에 다시 100mg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 총 250mg를 섭취하면 위 부담도 없고 흡수율도 극대화됩니다. 또 중요한 비밀은 조합입니다. 마그네슘은 단독으로만 섭취하는 것보다 특정 영양소와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세포 안에서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실제 하버드 의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그네슘 단독 복용 그룹보다 비타민 B6를 함께 복용한 그룹에서 수면 질이 5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흔히 파는 비타민 B 복합제에도 충분히 들어있으니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비법은 마그네슘 목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황산 마그네슘, 일명 앱섬 솔트를 넣고 20분간 몸을 담그면 피부를 통해서도 마그네슘이 흡수됩니다. 관절염이나 근육통 완화에도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숙면을 돕습니다. 욕조가 없으시다면 조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족욕을 꾸준히 하시면 전신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몬드, 호박씨, 시금치, 두부, 바나나, 다크, 초콜릿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 식품입니다. 저녁에 마그네슘 보충제와 함께 두부 반모, 시금치 나물, 바나나 하나를 곁들이신다면 약과 음식이 함께 작용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황금 타이밍과 조합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아마 일주일 후 여러분의 아침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최할머니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지 단 2주 만에 나타난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2~3번씩 깨던 불면증이 단번에 사라졌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꿀잠을 자게 된 겁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 힘이 붙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선생님, 이제 제가 다른 사람 같아요 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수면 개선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신경 안정, 근육 이완, 혈압 조절, 혈당 관리, 에너지 생산, 뼈 건강까지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그네슘을 제대로 섭취하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해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므로 평소보다 20% 더 필요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햇빛 부족으로 비타민 D가 결핍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마그네슘 흡수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반드시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독 섭취 그룹보다 골밀도 수치가 평균 18%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흡수가 어려워지므로 흡수율이 좋은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상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배설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량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80세 이상은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약, 골다공증 약, 항생제를 복용하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마그네슘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폐경 이후 여성의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평균 25%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300mg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건강이 중요한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커집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은 하루 8잔 이상,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는 마그네슘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적이니 노래 부르기, 화초 가꾸기, 친구와의 대화 같은 작은 행복을 통해 마음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의 진짜 힘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드셔야 몸속 저장고가 채워지고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2주는 수면과 근육에, 한 달 후에는 혈압과 혈당에, 2달 후에는 뼈와 에너지에, 3달 후에는 삶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단 3개월의 꾸준한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마지막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단돈 2,000원으로도 살 수 있는 조합, 바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 그리고 멜라토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놀라운 시너지가 생깁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만드는 수면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들어 불면증의 원인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비타민 B6는 그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서는 이 조합이 수면제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마그네슘 100mg, 비타민 B6 10mg, 멜라토닌 1mg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단, 멜라토닌은 처음엔 0.5mg 정도로 시작해 몸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단순한 조합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방법은 마그네슘 스프레이입니다. 염화그네슘을 끓인 물에 녹여 발바닥이나 종아리에 뿌리면 피부로 바로 흡수되어 다리쥐나 불면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밤중 다리쥐 때문에 괴롭던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직접 사용해 봤는데 다음날 아침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400ml 이상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마그네슘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시니어에게 오히려 해롭습니다. 반드시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고르셔야 합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요즘은 토양의 영양분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는 충족이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먹지 마시고 반드시 식후 30분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 하루 권장량을 2-3번에 나눠 드세요. 셋째, 글리시네이트 또는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세요. 넷째, 비타민 B6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다섯째, 칼슘 카페인 탄산음료와는 시간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여섯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잃으면 돈으로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 하나로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을 올바르게 먹는 습관입니다. 저 역시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10년은 젊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불면증이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그들의 삶도 여러분 덕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주 돈 안 드는 건강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꿀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